같은데 이상하네. 저놈이. 아니 뭐를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뭐 난 빨래 하는 거 처음 봐요. 어머야 별꼴이야. 아유 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래요. 뭐 이래서 이쁘면 안 된다니. 할 말 있으면 말로 하든가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림이라니.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요. 누군데요? 저 박수근이요. 개그맨. 그건 이수근이고요. 저는 박수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마침 제가 TV에 나오네요. 야 똑같이 생겼다 야. 그쵸. 아이고야.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화가 선한 그림, 그러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린 분, 박수근 화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수근의 그림을 해설해주기 위해 나오신 분입니다. 최형순 미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제1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입니다. 강원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 화가 황재형 화백이십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역할을 해주시는 분,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민 강사님. 존재 자체가 한 폭의 그림 같은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제가 비타민이에요. 예, 바이타민 되시겠습니다. 비타민 됐구나. 예. 자, 시간여행 강원의 키워드 안내인입니다. 김서영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아줌마입니다. 네. 예전에 아줌마 하면 좀 억척스럽다던가 뭔가 막무가내로 우기고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났었지만 요즘 아줌마들은요,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 원더우먼, 뭐 슈퍼히어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만능 제주꾼들이 이 아줌마가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분들, 그러니까 뭐 몸의 힘이 아니라 이 에너지가 강한 분들을 지칭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또 아줌마잖아요. 네. 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줌마라는 이미지, 유럽 쪽에서의 아줌마 이미지도 우리 한국인이 갖는 아주머니, 아줌마 이미지랑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유럽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럼 우리 한국 남자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다.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근데 여자들이 안 그래요. 네, 근데 서양에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들은 좀 무시하고 여자를 귀하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양 여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좀 교만하고 좀 도도한 모습 아닌가요? 저는 도도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저는 도도한 거 알아요. 근데 누구하고 싸우게 되면 좀 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고 약해 보이지만 한번 뭐 따질 일이 생기면 무서워요, 경험이 정말. 많으신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냥 울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아줌마. 벌써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수근 선생님하고 아줌마가 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하고 있을까 싶어요. 박수근 선생님이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박수근 선생님도 이제 아줌마를 많이 다루신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소재의 여인들이 아줌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이제 강인하게 그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름장수로 이제
그렇게 가족을 위하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당시가 이제 그 전쟁 시기에 여성들이 이제 가족을 꾸려나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예.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박수근 화백에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된 건 시대 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황재용 화백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뭐 수많은 세월을 그림을 그려오셨는데 이렇게 박수근 화백처럼 아주머니, 아줌마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 작품이 있나요? 황 화백에서는? 네, 네. 아,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린 작품 중에 저놈의 자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놈의 자리요? 예. 오. 바로 여성의 몸이 네. 단지 여성의 몸만이 아니라 시대의 장소이듯이 바로 아줌마의 예. 얼굴 역시 이 바로 역사의 흔적이고 예. 고랑인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인 박수근 화백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수근 선생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을 남기셨는지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박수근 화백의 고향인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박수근 선생의 생가터를 찾았는데요. 멋진 외관을 가진 좀 특이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선생께서 그림에서 표현했던 질감, 화강암으로 지어진 건물은 무겁고 장엄하기보다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뤄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박수근 화백의 삶을 보여주는 과거 사진들과 다양한 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은 1914년도에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서 21살까지 이곳에서 유년기, 청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강원도 양구에서 박수근 선생님의 어떤 삶과 예술 세계를 기리고 또 작품을 후세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자체가 선생과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통로. 안경, 연적 등 선생과 가족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유품을 보면 평소 소박하고 정갈한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작품을 구상하며 직접 작성한 노트에선 조금이나마 선생의 삶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박수근 선생님 작가 노트에 보면 소박적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친히 친필로 쓰신 작가 노트인데요. 꾸밈 없고 거짓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 그것을 항상 그 삶의 철학으로 여기고 또 작품 세계까지 그것을 반영하셨던 것입니다. 동양의 밀레라 불릴 만큼 가장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화가 박수근 선생. 선생만의 독특한 표현법이죠. 단단한 느낌의 화강암 질감이 묻어난 작품들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유독 한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귀로라는 작품이에요. 지금은 107세 된 허버트 루팟이라고 이제 그분이 1966년에서 70년 사이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로 작품을 소장하게 되셨는데 50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USC에 기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화강암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었는데 박수근의 귀로 작품을 보고 어떤 본인의 그 일과 또 박수근의 작품에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수근 화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되는 화강암 질감. 선생께서는 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오래된 비석을 탁본해 보기도 하고 판화에도 도전을 하죠. 프로타주 기법이죠. 올록볼록한 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지르는 시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모아 전시했는데요. 그중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작품. 두 작품을 한자리에 모으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소재는 같고 장르는 다른 같은 제목의 작품인데요. 언덕이 풍경 유화를 저희가 2006년에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언덕이 풍경의 유화의 드로잉을 2016년, 10년이 지난 올해 저희가 소장을 하게 됐는데요. 원화와 그 밑그림을 함께 소장을 하게 된 데 큰 감회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과 생리별을 해야 했던 박수근 선생. 이후 어렵게 재회한 가족들과 서울 창신동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갑니다. 자녀들을 위해 아내는 글을 쓰고 선생께서는 직접 사파를 그려 동화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박수근 화백의 가족애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아이들을 위해 만든 동화책에서 잘 드러나듯 선생께서 작품으로 표현한 또 다른 특징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입니다. 선생의 그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이웃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으니까요. 뒤에 보이는 우리 그 미술관의 비둘기, 바위와새, 또 기러기, 축복, 굴비 이런 작품들에는 한 쌍의 어떤 새와 바위와 또 기러기, 굴비 이런 이제 소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한 쌍이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정서,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그 서민들의 일상과 초상을 그리면서 느낄 수 있는 연민 이외에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계셨던 그런 박수근의 작품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을 화폭에 옮겨 담는 데 한평생을 바쳤던 예술가 박수근 화백. 선생께서는 이제 고향 양구에 자리한 미술관 뒤 언덕 위에 부인과 함께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박수근 선생께서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시작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최 평론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양구 정림리에서 예. 태어나셨는데 원래는 집안이 좀 넉넉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학교 들어갈 무렵쯤에 이제 집안에서 손댄 광산 사업도 예. 실패하고 농사도 이제 홍수로 실패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세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정상적인 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혼자서 그림을 하신 분이 이제 박수근 선생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유명한 미술 대학이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네. 혼자 하신 분이 지금 역사에 남는 화백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한국 최고의 작가가 되셨죠. 어떻게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도 않고서 이렇게까지 대단한 그러게요.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혼자서 독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술 공부를 비결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네,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네. 그림을 그려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격려를 받고 주로 그 자신이 혼자서 그려가지고 선생님께 이렇게 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뭐 미술학원이라든가 미술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바로 어떤 룰, 형식에 묶이지 않는 것이어서 더욱더 자신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만의 탐구하는 영역을 갖게 됐던 거죠. 주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중요하게 느껴서 벽화라든가 여러 옛날의 그림들이라든가 많이 연구하고 경주 남산 마애불도 가서 실제로 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들을 가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래서 그 시대 때 그 굉장히 올바른 미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 일제 강점기 때인데 그때 오히려 틀에 박힌 교육에 매이지 않아서 더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다. 황화백께서는 주류 교육을 받으신 미술. 그럼요. 혹시 또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또 독학하셨을까 하고. 유럽에도 혹시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서양에서는 화가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미리 자질을 갖고 아예 교육 때문에 화가 된 거 아니라 천재적 그 자질을 사람 갖고 자체가 태어나는 사람. 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유명한 화가들 보면 그 박수근 씨처럼 개성은 있어요. 그 개성은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성은 타고난 거고 우리가 그 파블로 피카소 봐도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거는 학교에서는 그런 그림을 가르치진 않겠죠. 예. 아니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 피카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피카소는 제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피카소는 뭘 보면은 그대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렸어요. 예. 근데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그 틀에 박힌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면서 유명한 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제 많은 서양 사람들은 화가는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박수근 선생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삶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혼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거죠. 네. 여기 상가들을 다니면서 이제 스케치하고 18세가 되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예. 우리가 줄여서 선전이라고 하는데 그 선전에 출품해서 이제 입선을 하십니다.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제 18세의 나이로 이제 입선을 하셨으니까 예.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아주 성공을 하신 거죠. 전혀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박수근이란 이름 석자인 18세 네. 나이에 출품한 작품이 대단하네요. 그러고 이제 그 22세가 되면서부터는 계속 그 입선을 쭉 해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가의 경력을 이제 쌓아갔는데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춘천, 뭐 서울 등지를 포천 이런 데를 이제 떠돌면서 이제 출품을 해서 그렇게 작가의 경력을 쌓아가셨어요. 예. 이 박수근 선생이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10대 때부터 이렇게 알아주는 입선을 하고 그러면서 초기 작품을 우리가 좀 한번 느껴볼 텐데요. 작품을 좀 보면서 우리 최평론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감상을 좀 해볼까요? 아마 봄이 오다 작품인 것 같은데요. 선전에 이제 출품했던 작품이 이제 저런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화감 질감 같은 이제 그런 표면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거친 붓질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확실한 스타일 개발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작가 양식이 자기만의 스타일.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화백님, 어느 예술가나 누구든 간에 롤 모델처럼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선대 예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박수근 화백도 어느 예술가로부터인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밀레를 소개받고 밀레.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흑백 인쇄된 그 책들을 가지고 밀레를 느껴내면서 나는 꼭 이 사람과 같이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죠. 박수근 선생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그분의 삶을 저희가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단조로우면서도 소박한 우리네 서민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던 박수근 화백. 평면적이면서도 어두운 색채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함과 더불어 화가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강원도의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병원으로 고단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 그런 그에게도 사랑은 찾아왔으니 아니, 저 여인은 누구지? 얼마 전에 학교 졸업하고 고향에 온 복순 씨? 일전에 빨래터에 가서 당신을 보고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한 청년의 진심 어린 고백이 싫지만은 않았던 복순 씨.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 가난한 환쟁이한테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아유, 진짜 지금 춘천 부잣집 도령하고 혼사가 오가고 있으니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어찌 이러셔요? 이미 제 마음에 수근 씨한테 가 있는데 대체 누구랑 정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내가 이러려고 너 공부시킨 줄 알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아냐고. 그리는 못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했다고요. 아니, 이것이... 아유! 아버지, 제발요. 복순 씨 집안의 반대를 알게 된 박수근은 괴로움에 몸둘 바를 모르는데 이를 어쩐다. 아무리 잊으려 애를 써도 그의 모습만 떠오르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 아버지의 매를 맞는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로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나 당신 못지않게 나의 마음도 몹시 아팠습니다. 당신이 춘천으로 약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참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상사병으로 알아눕게 된 박수근. 그 가난하면 사랑도 못한다더냐? 지켜보던 수근의 아버지도 속이 상하긴 매한가지였으니 복순 아버지, 아이고, 여기 웃잔 일인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아이, 왜 이랴? 지금 우리 아들이 이 그쪽 딸내미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아이, 그러게 왜 오르지도 못할 나무로 쳐다보고 그래? 젊은이의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면 못 써요. 이 나중에 무슨 벌을 받으려고. 우리 아들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이 심성 하나만큼은 고우다고. 이 나중에 마음고생 시킬 일은 없다고. 아버님! 아이, 어디서 나와? 어야 들어가지 못해? 며느라. 아니, 누가 며느리여? 아이고, 좀 비켜봐요. 우리 아들은 네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한다. 내 체면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 며느리가 되어주렴. 응? 네, 아버님. 이미 전 마음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에헤, 그럼 그렇지. 일났네 일났어. 이렇게 둘이 매달리니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 아이, 그만들 좀 봐. 얼굴 뚫리겠어. 아이고,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죽지 못 죽어. 그래, 수근이가 그렇게 좋더냐? 저한테 그이밖에 없어요. 지팔자 지가 판다고. 에휴, 난 모르겠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휴.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수근 씨! 수근 씨! 드디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정말요? 정말 허락하셨어요? 저 이제 당신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은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으니 비록 금전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일평생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한없이 뜨거웠다고 전해진다.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서 누웠다라는 대목.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사병의 일종이 아닐까, 사랑병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정말 부인을 사랑하셨던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술가의 또 하나의 모티브는 항상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 또는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아내를 모델로 그린 그림도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네. 그 결혼한 이후에는 그 대부분 이제 그 선전 출품 작품들이 아내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 모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이제 그 부인을 모델로 한 것이고 또 맷돌질을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제 아내를 모델로 한 작품.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훨씬 네. 아름답죠? 혹시 우리 화백님께서도
가족을 모델로 해서 이런 그림들이 있나요? 예. 예. 그 누구를 모델로? 네, 저희 집 식구를 모델로 결혼 즈음에서 이제 젊은 저희 집 식구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뭐 프로포즈용으로 그렸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혹시? 그런 게 상당했죠. 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혹시 저 작품입니까? 예. 이 작품이 바로 우리 황화백님의 부인을 소재로 그린 그림. 그래서 더 멋지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화백님 작품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보는데 화가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좀 어떤 의미를 더 듬뿍 담고 있을까 궁금해요. 프로포즈 말고도. 그렇죠. 정말 내가 지켜갈 수 있고 정말 내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항상 되뇌이게 됩니다. 항상 부끄럽죠. 그래서 가족에게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굉장히 잘못을 한 것 같은. 미안하고 항상.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실제로 두렵고 정말 내가 진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박수근 선생님이 이제 평양에서 생활하시다가 거처를 서울로 이제 옮기시게 됩니다. 평양을 벗어나서 서울로 오기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거처를 옮기신 어떤 이유랄까요? 또 서울에 와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네. 그 평양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도청에 서기로 취직이 되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듬해 이제 그 평양에 가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금성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해방한 이후에는 금성으로 와서 중학교 교사가 미술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력인데 다 여러 가지를 거치셨죠. 했지만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제 자유주의 사상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초도 받고 하면서 이제 고초를 좀 겪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전쟁 중에 이제 그 월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민군한테 이제 쫓겨 가다가 가족하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홀로 이제 남하를 해서 군산에서 이제 부두 노동자로도 이제 그렇게 노동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초를 겪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와 함께 이제 월남하게 이후에 월남하게 된 이제 부인하고 서울에서 이제 상봉을 해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서 그럼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다시 화가의 삶을 시작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전업 화가의 길이니까 이제 그게 또 안정적이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작가의 어떤 입지가 다져진 이제 박수근 화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 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작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작품을 먼저 자기가 하고 그 작품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이 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시대적 자체, 환경 자체가 그랬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 중에서 아까는 우리가 초기 작품을 잠깐 봤지만 이번엔 중후기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접했던 바로 그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또 잠시 감흥에 젖으실 텐데요. 우리 최영순 평론가님의 설명과 함께 작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그 일단 안정된 자신의 스타일이 이제 구축된 것은 한국에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제 화강암, 질감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박수근 화백의 대부분의 작품에 쭉 녹아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소박하고 이제 그 어떤 뭔가를 잘 꾸며서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채로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실을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박수근 선생님은 그 자체가 이제 한국적이라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하신 것으로 아주 이게 원근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2층으로 그냥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 위에는 이제 소녀들, 공기도리하는.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저쪽에 소녀들이 앉아 있고 가까운 곳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층을 나누어서 위층에는 이제 뭐 다른 소재, 또 소와 유동하면 이제 위에는 소를 그려놓고
저기 밑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려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2단 구도라고 하는 건데요. 네. 2단 구도라고 하는데 이 2단 구도는 서양 화법이 아니고 서양화 화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분 벽화에서 가져냈던 역사 속에서 가져내는 그림의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여성인데 이제 한복을 입고 또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상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기름 장수를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전시에 이제 어려웠던 가정들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런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아주머니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담았죠. 또 다른 작품을 보시면 빨래터도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그 금성에서 이제 김복순 여사를 만날 때 이제 빨래터에서 처음 보고 이제 반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빨래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이게 이제 박수근의 중요한 소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작품들을 보면서 이 박수근 선생의 이 심상은 어땠을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성품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박수근 선생의 성품이 이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황화백님. 이제 우리 박수근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그 사내들이 갖는 공격성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습기라고 하죠. 그 습기가 너무 없는 나머지 도둑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놈 도둑놈하고 이렇게 일어나질 못하시고 더더더더더더더 그렇게 뭐 한 30여 분을 더더더더더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소심해서 그렇다고 하기보단 이분이 정말 온화한 분이시구나,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를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버스에 내려서 이제 부인과 함께 이렇게 집을 가는데 사과를 파는 행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과 파는 행상에게 이제 사과 얼마냐고 하면서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살렸는데 옆에 행상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과 행상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조금, 이 사람에게 조금. 사과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가지고 돌아왔다는 걸 이제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 박수근 선생님께서는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사랑이 참 많으시는 분이구나. 평생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지막 유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손을 꼭 잡고 당신 그 속옷을 못 사준 게 털로 된 속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준 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갔는데 같은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폐부를 찌르거든요. 야, 뭐 속옷 안 사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화가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 황화백께서 직접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와닿고요. 지금 박수근 화백과 황화백이 묘하게 통해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번에 1회 수상자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차피 작품은 예술가가 낳는 자식이라고 본다면 자식이 엄마 아빠를 닮듯 작품도 예술가를 그대로 닮겠죠. 성품도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을 취해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 또 지금 제1회 수상자가 되신 이제 그 황재현 선생님도 이제 박수근 선생님하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셨듯이 참 정말 저 느낀 대로죠. 닮은 점이 참 많으신 것 같고 키도 크시고 이제 외모도 비슷하시고 얼굴도 비슷하시고 당대에 이제 그 당대 좀 흔치 않으신 아주 그런 장신의 미남이시고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잘 그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그 황재현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박수근 선생님은 이제 화면이 이제 화사하고 이제 뭐 강하게 뭔가를 이제 주장하거나 어떤 것들을 지적해서 뭔가를 이제 바꿔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보다도 더 이제 세상을 따뜻함으로 이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이제 그런 주제들을 이제 펼쳐 내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세계를 뜨겁게 하는 네.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습니다.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사과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박수근 화가님께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박수근 선생님 작품이 보면 참 한국적이고 뭔가 민속, 토속적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최다미 교수님 보셨을 땐 네. 어떤가요? 그 일단은 개성 있잖아요. 그죠? 개성 있으면서 한국적이고. 근데 한국적이라고 하지만은 이분이 분위기가 일부러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 한국적인 그림 그려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풍경들, 주위에 자기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그린 거죠. 근데 자기 삶, 살아나게 그림 통해서 살아나게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가 와 닿는 거죠. 그리고 그 순한 성격 우리가 그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분이 순하셨을 거라는 생각. 예, 그게 그림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화가가 많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럼 최다미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저 작품을 보면 푹 젖어 있을 수 있는. 그럼요. 평소에 또 미술에 또 조예가 깊으신 걸 저희가 아는데. 특별히 이거는 한국적이다. 아하.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자기 주변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한국인이고 더 조금 축소시키면 우리 강원인이라는 곳에 그럼요. 시간여행 강원에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박수근 선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화가라고 이제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나라 미술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그 독창성에 있어서 또 그 한국을 이제 세계에 알리는 데도 역할을 하십니다. 그때 처음 이제 그 일본을 유학하거나 이제 그 뭐 파리를 갔다 온 김한기 선생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가서 활동하고 했을 당시 그 정도 즈음에 그 박수근 선생의 이런 작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전시가 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회자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한국적인 작품으로 이제 그 위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 서구의 예술 사조들을 쫓아서 또 그런 시류와 함께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제 그 자신의 작품 세계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었을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굳이 이제 이분의 어떤 예술 사조를 얘기한다면 그 당시의 삶을 그 가감 없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낸 어떤 리얼리즘, 소박한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점으로 이제 한국의 미술을 이제 세계에 알린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은 항상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IF로 마감합니다. 오늘도 역사 스토리 IF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술 평론가가 나오셨고 또 박수근 미술상 또 1회 수상자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가 다 돼보는 겁니다. 우리도 최다미 교수님도 김성환 아나운서도 만약에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지금 살고 계시면서 이 스마트폰의 세상까지도 함께 이 최첨단 사회를 겪으셨다면 그분의 작품 세계의 소재와 주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런 성품을 가지신 박수근 화백께서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그림을 그렸다면 어떤 제목에 어떤 내용을 담은 어떤 작품을 한번 그렸을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를 드릴 텐데요. 이곳에 내가 오늘은 박수근이다. 21세기의 박수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그림 그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모레까지는 다 될 것 같은데.
박수근 선생이 21세기를 살았다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작품을 어떤 소재로 어떻게 그렸을까인데요. 김소영 아나운서 그림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오늘 미술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예. 판단받게 되겠네요. 직접 작품을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작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마트에서 파는 뭐 새송이버섯이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예. 지하철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역시 평론가십니다. 이야, 그림 볼 줄 아시네요. 아하, 잘 지하철. 그리셨네요. 네. 자, 그 와중에서도 이 뭐 원근감 전혀 없고요. 예. 있는데요? 잘못 보셨어요. 네. 예, 그러고요. 자, 그 와중에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박수근 화백님의 특유의 뭔가 따뜻함, 온정, 네. 여유, 평화를 자 비둘기 두 마리로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건 무슨 화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하철 위에 네. 비둘기를 여유. 그리는. 그럼요. 여유. 그 예. 비둘기는 지하철이 여유의 아닌데 상징이에요. 전철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전철이죠. 네, 지하로 아니고 바깥으로 네, 다니는 네. 전철. 네, 그렇죠, 그렇죠. 김소영 아나운서의 저 정도의 스케치라면은 어떤 미술적 자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림의 자질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정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지금 고인이 되신 박수근 화백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최다미 교수님, 오늘 평소에 진짜 미술에 조예가 네.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가 어떻게 됩니다. 보여드려야 되나? 네, 이렇게 돌려서 우리 이거는 제목은요. 네. 여기 보시면 박수근 씨는 사인했습니다. 사인도 지금 위조하셨군요. 예, 받았어요. 네. 정계천 사람들. 네, 청계천 사람들. 예. 네. 정계천 다 수리하고 아름미화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그 그래서 동물처럼 보이는 여기는 그림이 물이 청계천을 있고요. 그리신 거군요. 사람들이 네. 여기 낚시하는 사람 있고 청계천에서 낚시를 한다고요? 아니 물이 깨끗해서 물고기 생겼대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한 가운데 그 차분한 서울 사람들이 그 차분하게 시간 즐길 수 있는 네.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지도 않고 오히려 편하게 누워 하나는 있는. 누워 있고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용의 네. 형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애완견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애완견 그릴 수 없어서 안 그렸어요. 그 천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 청계천으로 보이는 모습이 저는 거대한 한 마리의 어떤 용, 그렇죠. 드래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승천하고 있어요. 예, 드래곤 옆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걸 청계천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는 거죠. 저 그림은 청계천이다. 최 평론가께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계천 사람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이제 그 표현을 위해서 이제 명암까지 넣는 이제 네. 그런 수고로움과 함께 이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론가께서 상당히 어려운 오늘 작품을 맡으셔서 땀을 흘리고 계세요. 예. 자, 이번엔 제1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의 면모를 여러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침 산행을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예.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바로 그 선캡. 예, 선캡. 네. 얼굴도 옛날엔 행상을 네. 가져간 우리 아줌마들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깅하는 모습 많이 보여지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수근 작품 속에서의 그 주인공인 아줌마라고 대변되는 그 아줌마가 21세기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모습으로 조금은 삶이 팍팍하지 않고 좀 여유가 생긴 모습으로 이 작품 하나에 담겨 있네요. 제1회 수상자가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최영순 평론가께서 직접 그리신 오늘의 역사 스토리 이프의 답을 좀 보겠습니다. 지루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전부 다 네 사람 분량을 다 보기에는 다 봅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봅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을 그 표현하고 싶었는데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표현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로 대신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20세기 TV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멋진 2단 구성으로 딱 돼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던 바로 그 텔레비전. 제가 중학교 때. 네, 그렇긴 하지만 예. 이제 현대 이제 최신의 이제 문명이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차는 누가 탔죠? 밑에는 네, 이제 네. 가족이 함께 있는 아. 그 이분의 시각이 항상 그 차별받고 이렇게 가난하고 예. 이렇게 이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시선은 여전히 그 자비로운 마음. 네. 그 시선 속이지만 시대 배경은 아무래도 네. 지금 현대니까 현대에도 여전한 차별과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그런 작품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제 작품만 사인 있어요. 사인을 이렇게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수군 사인.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우리가 오늘은 잠깐 상상을 해봤지만 이분이 60년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함께 우리 곁에 사셨으면 이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또 저렇게 한국의 이미지, 한국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으로 기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더욱더 박수근 화백이 그리워지네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천여년 전에 네, 그러네요. 대관령에서 9, 8, 1, 7, 이거 소설 속의 현장감 같네요. 아이가 잘한 전작가야. 되게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제 수탈의 흔적 있다고. 일제. 안에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제작진의 눈빛이 또 흔들리고 강릉의 뭐 대표적인 곳을 네, 몇 군데만 해보면 유출을 해봅시다. 가난하면 사랑도 못한다더냐? 다시 할게요. 좋은 엔지다. 좋은 엔지야. 아유, 어이 뭔 바늘이야? 아주 비켜봐요. 나 오시면 제가 아주 비켜봐요. 마음고생 시키는 거 없다고. 아버님. 아이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빼주시면 안 돼요? 어이구. 네, 아버님. 전 이미 오래전부터 약을 먹었습니다.